여러분, 2026년 우리의 월급은 오를까요? 우리 회사는 괜찮을까요? 그리고 집값은? 물가는? 요즘 뉴스를 보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도 있고 여전히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도대체 내년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2026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내외 주요 경제 전문가들과 연구기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핵심 포인트들을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경제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성장률 전망과 회복의 의미. 2026년 한국 경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조심스러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과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내놓은 전망을 종합해보면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대략 1.8%에서 2%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숫자를 보고 그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높은 성장률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우리가 겪었던 어려운 시기를 생각하면 분명히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회복 국면이라는 표현입니다. 회복 국면이라는 말은 아직 완전히 건강해진 상태는 아니지만 병에서 서서히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감기에 걸렸다가 조금씩 기운을 되찾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완전히 튼튼한 상태는 아니지만 최악의 고비는 넘겼고 앞으로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문가들은 2% 안팎의 성장률을 예측하는 걸까요? 이 숫자 뒤에는 복잡한 계산과 분석이 숨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소비, 투자, 수출, 정부 지출 같은 여러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각각의 부문이 얼마나 성장하거나 줄어들지를 예측하고 이를 종합해서 전체 경제가 어느 정도 커질지 계산하는 것이죠. 2026년 전망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성장의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를 끌어가는 엔진 역할을 했습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이 해외에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벌어오고 그 돈이 국내로 들어와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였죠. 하지만 2026년에는 이 공식이 조금 달라질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수출보다 내수, 즉 국내 소비와 투자가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 강화,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이 우리 수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되면서 실질적인 구매력이 개선되고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동안 침체되었던 건설 부문도 바닥을 찍고 조금씩 회복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내수가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부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안팎의 성장률은 우리나라의 과거 기준으로 보면 낮은 수준입니다.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는 5%, 6%, 심지어 7%씩 성장했던 시절이 있었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고도성장 시대에는 매년 경제 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는 2%대 성장에 만족해야 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만은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경제가 작을 때는 빠르게 성장하기 쉽지만 이미 충분히 커진 경제는 같은 속도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는 급격히 자라지만 성인이 되면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금 구조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전통적인 제조업은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2% 성장이라는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장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다음 단락에서 살펴볼 내수 회복의 흐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내수 회복의 핵심 마이너스 소비와 건설 투자. 자, 이제 여러분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소비와 투자입니다. 2026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민간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민간 소비라는 어려운 말 대신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과 저 같은 일반 국민들이 백화점, 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영화관에 가고 여행을 다니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소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지갑을 꽉 닫았죠. 거기에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라면값, 계란값, 기름값이 오르니 자연스럽게 소비를 아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이런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보통 2%대 물가 상승률을 적정 수준이라고 봅니다. 너무 낮으면 경제가 침체될 위험이 있고 너무 높으면 생활이 어려워지죠. 2% 정도면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면서도 서민들의 생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입니다. 물가가 안정되면 실질 소득이 개선됩니다. 실질 소득이란 명목상의 월급이 아니라 그 돈으로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월급이 300만 원인데 물가가 10% 올랐다면 사실상 270만 원의 구매력밖에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2%로 안정되고 임금도 소폭이나마 오른다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동안 미뤘던 소비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정책도 소비를 북돋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시시각각 변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세금 감면 바우처 지급, 각종 지원금 같은 정책을 펼칩니다. 이런 정책들이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그 결과 소비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 증가는 단순히 개인의 생활 수준 향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소비가 늘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기업이 돈을 벌면 직원들의 급여도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추가 투자를 결정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소비 마이너스 생산 마이너스 소득 마이너스 소비로 이어지는 긍정적 순환이 경제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건설 투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건설 분야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아파트 공사장이 멈추고 건설사들이 줄줄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뉴스에서 건설사부도 미분양 급증 같은 단어들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건설 투자가 감소세에서 벗어나 회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급격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계속 떨어지기만 하던 상황에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건설 투자가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그동안 미뤄졌던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도로, 철도, 공항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은 국가 경제의 혈관과도 같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이런 프로젝트의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안정화되면서 주택 건설도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무분별한 개발 붐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을 위한 적정한 수준의 주택 공급은 여전히 필요하고 이는 건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들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있고 특히 대도시 외곽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하나둘씩 진행되면 건설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건설 투자의 회복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큽니다.
건설업은 시멘트, 철강, 전기, 설비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설 현장 하나가 돌아가면 수십, 수백 개의 협력업체들이 함께 일감을 얻게 됩니다. 또한 건설 현장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합니다. 물론 마냥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 투자가 회복된다고 해도 그 속도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처럼 건설 붐이 일어나 경제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설 분야는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건설 인력의 고령화, 젊은 층의 건설업 기피, 안전 문제, 환경 규제 강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건설 투자 회복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두 축인 소비와 건설 투자가 동시에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2026년 한국 경제의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수출이라는 외부 요인에 덜 의존하고 내부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대외 리스크라는 큰 장애물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둔화와 대외 리스크의 그림자. 아무리 내수가 좋아진다 해도 한국 경제는 여전히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해서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만들어 해외에 파는 구조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국가 경제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2026년 전망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수출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수출 증가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수출이 아예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과거처럼 빠르게 늘어나지도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세계 경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할 주요 시장들, 즉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같은 나라들의 경기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 제품을 덜 사게 됩니다. 2026년 글로벌 경제 전망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가 큰 변수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인데 최근 몇 년간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올리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면서 외국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이 예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2026년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되거나 심지어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중국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구조적인 둔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위기, 소비 침체, 인구 감소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중국의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팔던 반도체, 화학제품, 기계류 등의 수출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은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기술 패권 경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AI,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중간에 낀 한국 기업들은 양쪽 눈치를 보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편을 들자니 거대한 중국 시장을 잃을까 두렵고 중국과 가까이 하자니 미국의 제재가 걱정됩니다. 주요 제조업 수출이 감소하거나 정체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반도체만 해도 최근 몇 년간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한때 잘 팔리다가 갑자기 수요가 급감하기도 하고 가격이 폭락했다가 다시 회복하기도 했죠. 2026년에도 이런 변동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수출은 줄어들고 있고 전기차 분야에서는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배터리, 디스플레이, 화학제품 등 다른 주력 수출 품목들도 각각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율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원화와 달러의 환율은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원화 가치가 너무 높으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원화 가치가 너무 낮으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집니다. 2026년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수출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불확실성 요인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대만 해협의 긴장 등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은 국제 무역 흐름을 교란시키고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에너지 가격을 급등시키는 등 우리 경제에 간접적이지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대외 리스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이미 다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며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오랜 기간 단련되어 온 만큼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납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큰 충격들을 겪으면서도 빠르게 회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 리스크는 2026년 우리 경제에 가장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내수가 좋아진다 해도 수출이 크게 부진하면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정책 당국과 기업들은 대외 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구조적 도전과 중장기 과제. 지금까지 2026년의 단기 전망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좀 더 긴 시야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짚어볼 차례입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도전은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고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이야기 말이죠. 이건 단순히 통계상의 숫자 변화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즉 일할 수 있는 나이대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은퇴한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것이죠. 경제학적으로 이것은 재앙에 가깝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면 생산량이 줄고 소비도 줄어들며 세금은 덜 걷히는데 복지 지출은 늘어납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한 나라가 모든 자원을 완전히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1990년대에는 78%였던 잠재 성장률이 이제는 2%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주된 원인입니다. 인구 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산업 구조의 재편 필요성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이런 산업들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세계 경제의 판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 우주항공, 신재생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에서 우리는 아직 선두권에 있지 못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투자도 적고 기술 수준도 뒤처져 있습니다. 전통 산업은 성장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데 새로운 먹거리는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하고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실용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하고 금융 시스템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에게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도 시급합니다. 단순히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품질과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프리미엄 전략이 필요합니다. 애플이나 테슬라처럼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같은 제품을 몇 배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도 심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통받고 기업들은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입시 위주 교육으로는 미래 산업이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를 키우기 어렵습니다. 코딩, 데이터 분석, 디자인 싱킹 같은 실무 능력을 가르치고
평생 교육 체계를 구축해서 성인들도 계속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경제가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양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중장년층,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린 청년들을 보호하고 재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재정 건전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지출로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됩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세입 기반 확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개혁은 기득권과 충돌하고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 우리 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고 외환위기를 극복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도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벗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관건은 속도입니다. 인구 감소와 산업 전환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2026년 한국 경제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2026년 우리 경제는 1.8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 특히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가 회복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물가는 안정되고 금리 정책도 균형을 찾아갈 전망입니다. 이런 점들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출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구조적 도전입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잠재 성장률 하락, 산업 재편 필요성 등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력을 약화시키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으며 지속적인 개혁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은 조심스러운 회복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지만 완전한 건강을 되찾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낙관도 비관도 아닌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차근차근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첫째, 물가가 안정되더라도 재정 관리는 계속 신중하게 하세요.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비상금 확보는 필수입니다. 둘째, 자기 개발에 투자하세요.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평생 직장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평생 학습이 답입니다. 셋째,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지나치게 보수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가 회복 국면에 있다는 것은 적절한 투자 기회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고 본인의 위험 감수 능력 범위 내에서 움직이세요. 넷째, 건강 관리에 신경 쓰세요. 의료비 부담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건강한 신체가 경제적 안정의 기초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마세요.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미래가 암울한 것만은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2026년 경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경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2026년 한 해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